안녕하세요. 저는 우민성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물건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손때가 묻고 추억이 깃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내 시간의 증거가 되어버려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가 손수 뜨개질에 만든 낡은 소파 덮개, 함께 찻잔을 부딪히며 웃던 자그마한 찻상, 창가에 나란히 놓여있던 빛바랜 부부 사진까지. 집안 구석구석 모든 것이 아내였고 우리의 지나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아들 지태는 내게 구원처럼 손을 내밀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혼자 계시면 병나세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시연이도 아버님 오시는 거 환영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나 역시 이 거대한 추억의 무덤 같은 집에서 더는 혼자 버틸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일궈온 내 집을, 아내와의 기억이 살아 숨쉬는 이 공간을 등지고 아들놈의 집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핏줄이 주는 막연한 기대감,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을 믿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사하는 날은 유난히 날이 맑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내 세간을 트럭에 싣는 모습을 나는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하나둘씩 물건이 빠져나가 텅 비어가는 집을 보자니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저 문턱을 넘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쁨과 슬픔이 오고 갔던가. 지태가 어릴 적 코를 훌쩍이며 숙제를 하던 책상,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아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소파. 이제는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는 신도시에 지어진 번듯한 곳이었어요. 현관문부터 최첨단 디지털 도어록이 달려 있었고 내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깔끔함이 어쩐지 정이 가지 않고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나를 반기는 며느리 김시연의 얼굴은 티 없이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얇은 유리막 같아서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 아버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맞는 며느리의 눈길은 내 얼굴이 아닌 내 뒤로 들어오는 이삿짐에 먼저 가 닿더군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내 낡은 자개장과 서랍장을 거실로 들여놓자 며느리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아버님. 짐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저희 집은 좁은데 이걸 다 어디다 둔다죠? 그 말은 걱정의 탈을 쓴 불평이었습니다. 환영한다는 아들의 말이 무색하게, 며느리의 첫마디는 내 존재가 이 공간의 질서를 해치는 짐이라는 선언과도 같았어요. 지태는 옆에서 허허 웃으며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아버지가 쓰시던 건데 버릴 수는 없잖아라며 어색하게 중재했지만 이미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린 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거기다 두지 마세요. 마룻바닥 긁히잖아요. 조심 좀 해주세요. 자신의 공간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에서 나라는 이방인이 설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내 짐 대부분은 베란다 구석과 창고로 밀려났고 내게 주어진 방은 집에서 가장 작은, 원래는 부부의 옷방으로 쓰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 방에 덩그러니 침대 하나와 작은 서랍장 하나가 들어가니 꽉 차더군요. 아들은 아버지, 방이 좀 작죠? 그래도 아늑하고 좋잖아요 라며 멋쩍게 웃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의 터전을 떠나 얻은 내 자리가 고작 이 정도라는 사실이 서글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불편한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합가 초반 며칠은 서로가 조심하며 탐색하는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굳이 내 앞을 지나가며 아이고 허리야. 집이 좁으니 움직이기도 힘든 애라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아침에 내가 잘 잤느냐고 인사를 건네도 스마트폰에 코를 박은 채 못 들은 척하기 일쑤였죠. 식사 시간이 되어도 나를 부르는 법이 없었어요. 부엌에서 자기들끼리 식사를 시작하고 내가 인기척을 느끼고 부엌으로 가면 그제야 마지못해 숟가락 하나를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며느리는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한다며 해물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맞벌이하며 힘들게 일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운 마음에 나는 늘 그랬듯 조용히 무언가 도울 일을 찾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나는 부엌 일을 곧잘 거들었거든요. 아내는 그런 나를 보며 당신은 참 다정한 남편이야 라며 웃어주곤 했었죠. 그 기억을 떠올리며 보니 싱크대 한쪽에 아직 손질하지 않은 마늘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라도 까서 다져주면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지. 나는 작은 소반을 가져와 거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늘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속살을 드러내는 마늘을 하나하나 다듬으며 잠시나마 이 집에서 나도 무언가 쓸모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뿌듯해졌어요. 한참을 집중해서 마늘을 다 까고 부엌으로 가져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잘게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해물찜 양념을 만들던 며느리가 나를 돌아보더군요. 그 눈빛은 고마움이 아니라 무언가 성가신 것을 발견했다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아버님.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요리도 못하시면서 왜 주방에 들어와 일을 만드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요. 괜히 어지르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 계세요.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식칼이 그대로 도마 위에 멈췄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어요. 고마워할 줄은 몰랐지만 이런 식의 모욕적인 말을 들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내 선의가, 내 작은 도움이 그저 일을 만드는 쓸데없는 짓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런 말을 하냐? 힘들까봐 좀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는 듯 양념 묻은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나를 쏘아보더군요.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만드시는 거라고요. 마늘은 그렇게 다지는 거 아니에요. 기계로 갈아야 입자가 고와서 양념이 잘 배는데 이렇게 칼로 다지면 겉돌기만 한다고요.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내가 다져놓은 마늘이 담긴 도마를 확 잡아채더니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털어버렸습니다. 내가 정성껏 다진 마늘들이 허무하게 버려지는 모습을 보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요리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나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무시이자 이 집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지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냉랭하게 얼어붙은 부엌의 공기를 느꼈는지 지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야? 왜들 그래? 나는 이 상황을 아들이 해결해 주리라, 적어도 내 편을 들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내 아들이니까요. 나는 지태를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태야, 너가 좀 말해봐라. 내가 며느리 힘들까봐 마늘 좀 다져줬다고 나한테 요리도 못하면서 나선다고 하잖냐. 이게 아비한테 할 소리냐?
내 말에 지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내가 틀린 말 했어요? 힘들게 일하고 와서 저녁 준비하는데 옆에서 일을 더 만드시니 그렇죠라며 조금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은 그 둘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한참을 우물쭈물하던 지태는 결국 내게 다가와 조용히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시연이랑 이야기할게요. 나는 아들의 그 말이 상황을 정리하고 아내를 나무라겠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방으로 들어와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지태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들이 며느리를 대신해 사과라도 할 줄 알았죠. 하지만 내 기대는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까 보니까 마늘을 너무 크게 다지셨더라고요. 첫 마디부터가 기가 막혔습니다. 시연이가 원래 요리할 때 그런 거에 좀 예민해요. 자기가 딱 생각한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들은 며느리를 변호하기에 바빴습니다. 마치 내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주방 일은 시연이가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해도 쟤는 그걸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라니요. 내가 이해해야 할 문제인가요? 아비가 자식에게, 그것도 며느리에게 대놓고 무시를 당했는데 그걸 아들이라는 작자가 나서서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입 다물고 방에 처박혀서 밥이나 얻어먹으라는 말이냐? 그게 너가 할 소리야? 내 격앙된 목소리에 지태는 고개를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서 그렇죠. 아버지, 시연이 피곤해서 그래요. 그냥 좀 참으세요. 괜히 부딪혀서 뭐 좋겠어요. 그냥 좀 참으시면 집안이 편하잖아요. 그냥 좀 참으시면 집안이 편하다.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내 감정이나 자존심보다 아내와의 마찰을 피하고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 평화는 나 하나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가짜 평화였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아들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저 여자의 남편일 뿐이라는 것을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태는 그런 내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그럼 저녁 드시러 나오세요. 아버지라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에 홀로 남겨진 나는 텅 빈 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참고 지내야 하는 짐 같은 존재일 뿐이었어요. 좋습니다. 참으라고 했지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모를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내 방식대로 가장 철저하게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심 하나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방의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들 지태가 제게 참으라고 말했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불씨가 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제가 아는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집, 제 방, 제 식탁을 차지하고 이제는 제 인내심마저 시험하는 낯선 동거인일 뿐이었죠. 그날의 갈등 이후 며느리 김시연의 태도는 노골적인 무시와 은밀한 경멸이 뒤섞인 형태로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소리치는 일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저를 옥죄어 왔어요. 아침에 제가 먼저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와서는 저를 보지도 않고 곧장 귀에 하얀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제가 일어났느냐 하고 말을 건네도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히는 척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제 바로 앞에서 보란 듯이 홈트레이닝 영상을 틀어놓고 쿵쾅거리며 운동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늙은 시아비가 앉아있는 공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명백한 의사 표현이었죠. 제가 불편함을 느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면 그제야 운동을 멈추고 보란 듯이 한숨을 쉬며 아, 이제야 좀 살겠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식사 시간의 모욕은 더욱 처참해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한식탁에 앉아 눈칫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맛있는 치킨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더군요. 오랜만에 기름진 음식을 먹을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저를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자 거실 식탁에는 이미 난장판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지태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는 자기들끼리 신나게 치킨을 뜯어먹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뼈만 앙상하게 담긴 쓰레기와 빈 콜라 캔만이 뒹굴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지태가 당황하며 아버지. 저희끼리 먼저 좀 먹었어요. 아버지 드릴 것도 남겨놨는데 라고 말하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입가를 냅킨으로 닦으며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아버님은 기름진 거 소화 잘 못 시키실 것 같아서요. 식기 전에 저희 먼저 먹었어요. 저기 박스 안에 남은 거 있으니 챙겨 드세요. 그녀가 가리킨 치킨 박스 안에는 누가 봐도 먹다 남은 살점 하나 거의 붙어있지 않은 퍽퍽한 닭 가슴살 두어 조각과 바싹 마른 날개 조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배고픔보다 더한 서러움과 비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우리와 겸상할 자격이 없다는, 너는 우리가 먹다 남긴 것을 처리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잔인한 낙인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 왜 또 삐치셨나 봐.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뭘 바라는 게 저렇게 많아. 그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주는 것은 이제 사양하마. 거실은 완전히 며느리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낙으로 삼던 저녁 일일 드라마 시간마저 빼앗기고 말았죠. 제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다짜고짜 리모컨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건 재미없으시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봐요. 그러고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끄럽기만 하고 의미도 없는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볼륨을 최대한으로 키웠습니다. 제 의견 따위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태도였어요. 제가 항의라도 할라치면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서 TV도 내 맘대로 못 봐. 라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저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은 이제 제가 숨어야만 하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친구와 통화하는 척하며 제게 들으라는 듯 쏟아내는 험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거실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자기야. 나 지금 시댁이지. 말도 마. 시아버지가 거실에 하루 종일 나와 계셔서 청소도 못했어. 소파에 딱 붙어서 꼼짝도 안 하시는데 눈치도 없나 봐.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기나 할까? 진짜 노인네들 고집은 못 꺾는다니까.
그 말들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굳은 듯이 TV 화면만 바라보았어요.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습니다. 통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아휴, 말도 마. 주는 걸로 택도 없어. 본인 연금은 꼭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쥐꼬리만큼 주시는데 그걸로 세 식구의 어르신까지 어떻게 사냐고. 그냥 자기가 버는 돈 없으니까 우리한테 얹혀 사는 거지, 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다,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제 아들이 번 돈으로 생활하는 며느리가 제게 얹혀 산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런 파렴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며느리의 통화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어요. 저를 이 집에서 정신적으로 몰아내려는 계획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던 손주 민준이와 관련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를 알지 못했어요. 제가 방에 혼자 있으면 할아버지 뭐해요? 라며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들어오는 이 집안의 유일한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런 손주가 마냥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도 민준이가 제 방에 놀러와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책에는 어른에게 선물을 받는 아이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가리키며 민준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민준아, 어른들한테 무언가를 받을 때는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야 하는 거란다. 그게 예의 바른 행동이야. 저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두 손으로 물건을 받는 신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재미있는 놀이라도 되는 양까르르 웃으며 제 흉내를 냈어요.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아버님, 지금 애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다짜고짜 민준이의 팔을 잡아 끌어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행동에 아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별거 아니다. 그냥 예절 교육 좀 시키려고. 예절 교육이요? 아버님, 애한테 그런 식으로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하지 마세요. 애 정서 발달에 얼마나 안 좋은데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촌스럽게 키워요. 아이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커야 한다고요. 며느리는 어디서 주워들은 건지 모를 정서 발달이니 창의성이니 하는 단어들을 방패 삼아 저를 구시대적인 생각에 갇힌 무식한 늙은이로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가르친 공손함이 그녀에게는 아이의 창의성을 해치는 강압적인 교육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겁먹은 민준이를 품에 안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말은 듣는 거 아니야. 엄마 말만 들어야지. 저런 건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알았지? 그 말을 제 면전에서 어린 손주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이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틀린 사람, 따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잔인한 행위였어요. 그날 이후 민준이는 제 방에 오는 것을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며느리는 저와 손주 사이의 마지막 끈마저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서류를 찾을 일이 있어 거실에 있는 공동 서랍장을 뒤지게 되었어요. 서랍 한 구석에 깊숙이 숨겨진 편지 봉투 뭉치가 손에 잡혔습니다. 무심코 꺼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고지서들이었어요. 그냥 고지서가 아니었습니다. 봉투마다 독촉,
최종 납부 기한 경과, 공급 중단 예정이라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벌써 두세 달이나 밀려 있는 것들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서 공과금 몇십만 원을 내지 못해 공급 중단 예고장까지 받고 있었다니요. 그렇다면 그동안 제가 생활비 명목으로 줬던 돈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투덜대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정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치와 낭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지서들을 챙겨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따져 물을까 몇 번이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아버님이 생활비를 더 넉넉하게 안 주셔서 그랬잖아요. 라며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길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면 깜빡 잊어버렸어요. 뭘 그런 걸로 화를 내세요? 라며 도리어 저를 속 좁은 늙은이로 만들겠지요. 이제 와서 그들과의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출근한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가 제 돈으로 밀린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어요. 은행 창구 직원의 의아한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돈을 내는데 기분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장도 존경받는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저지른 문제들을 뒤에서 조용히 수습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하숙생에 불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규칙에 맞춰 숨죽여 사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러움 대신 차가운 계획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공과금 사건 이후 저는 아들 내외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분노를 드러내거나 서운함을 표현하는 대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낯선 생물을 연구하는 학자처럼 저는 그들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나의 돈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계획이라도 한 듯 제게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과하게 상냥한 목소리로 과일을 깎아 제 방으로 가져왔어요. 그 어색한 친절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과일 접시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지태와 함께 쌍으로 제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큰일 났어요. 지태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그 표정은 세상 모든 근심을 짊어진 사람 같았어요. 오늘 제가 회사 가는 길에 차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 써버렸지 뭐예요. 정비소에 끌고 갔더니 엔진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데 수리비가 무려 200만 원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당장 고치지 않으면 차를 쓸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하고 해서. 아들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옆에서 며느리는 여보, 어떡해요? 당신 출퇴근은 어쩌고 주말에 민준이 데리고 나들이 가기로 한 것도 다 틀렸네라며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까지 펼쳤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정말인가 싶어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공경에 처했다는데 아비로서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하는가? 그럼에도 저는 아버지의 역할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아들이 급하다는데 내 어찌 모른 척하겠느냐. 내일 아침에 바로 이체해 주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안도와 기쁨의 빛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대로 아들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사나흘 뒤였습니다. 주말 오후 민준이가 제 방에 와서 며느리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아이는 제게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듯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우리 엄마 새 가방 샀어요. 엄청 예쁘죠?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킨 화면에는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반짝이는 신상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고급스러운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한 선물 해시태그 스트레스 해소 해시태그 남편 최고. 사진이 올라온 날짜는 제가 돈을 송금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 수리비라던 그 200만 원은 결국 저 가방으로 둔갑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걱정과 노후 자금을 자신들의 사치와 허영을 채우는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용한 것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태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차는 잘 고쳤느냐? 이제 문제 없고. 제 질문에 지태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눈동자를 굴리던 그는 이내 둘러대더군요. 네. 아, 네. 그럼요. 아주 쌩쌩하게 잘 나가요. 아버지 덕분에요. 그 어설픈 거짓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은 한 조각의 기대마저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들은 이제 거짓말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으로 그들의 파렴치함에 치를 떨고 있을 무렵 며느리는 더욱 대담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효율성과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포장지로 자신의 탐욕을 감쌌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며느리는 저와 지태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아버님께서 매달 연금 날짜 맞춰서 은행 가시는 것도 번거로우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뱅킹은 아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연금 통장을 저희 생활비 통장이랑 합쳐서 제가 관리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녀는 아주 합리적이고 저를 위하는 척 말했습니다. 생활비도 거기서 바로바로 쓰고 각종 공과금도 제가 알아서 다 낼게요. 그리고 남는 돈은 아버님 용돈으로 매달 1일에 딱 맞춰서 바로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아버님은 그냥 편하게 용돈만 받아서 쓰시면 되니까 훨씬 편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공과금도 제때 못 내서 독촉장을 받는 주제에 누구의 돈을 관리하겠다는 걸까요? 내 연금을 통째로 넘겨받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연극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어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다. 내 돈 관리는 내가 직접 해야 마음이 편하다. 아직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너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제 단호한 거절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상냥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스치는 실망과 분노의 감정을 저는 똑똑히 읽을 수 있었어요. 옆에 있던 지태는 또다시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시연이가 아버님 편하시라고 그런 거죠. 아버지가 괜찮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를 향한 며느리의 투명인간 취급은 더욱 심해졌고 이제는 제가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으로 짜증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목이 말라 저는 새벽 2시가 넘어 잠에서 깼습니다.
아들 내외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안방에서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돌아서려는데 그 열린 문틈으로 부부의 소곤거리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그래서 당신 아버지 집 말이야. 도대체 언제 우리한테 명예 이전해준대? 연금도 자기 손에 꼭 쥐고 있겠다. 이제는 집도 안 내놓겠다.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야? 저 영감탱이를 언제까지 공짜로 모셔야 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의 가식적인 톤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경멸과 탐욕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영감탱이라는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 지태의 대답이 더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 아버지가 아직 옛날 분이라 그런 재산 문제에 좀 예민하셔서 그래. 아들은 며느리를 말리기는커녕 그녀의 탐욕을 인정하고 동조하며 저를 핑계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예민은 무슨, 그냥 욕심이지. 어차피 그거 다 우리 건데 뭘 그래. 빨리 명예 이전받아서 그거 담보로 대출 싹 받고 민준이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우리 차도 큰 걸로 바꿔야 한다고. 당신이 좀 확실하게 밀어붙여봐. 언제까지 이 좁아터진 집에서 저 영감탱이 눈치 보면서 살 건데.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조만간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드려 볼게.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아버지 앞에서 티내지 마. 그들의 대화는 한자 한자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재산을 깔고 앉아 내어주지 않는 영감탱이, 자신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일 뿐이었어요. 그들이 그토어 제게 친절을 베풀고 제 연금을 탐내고 저를 구박했던 모든 행동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저라는 인간이 아니라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였던 겁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깨달음이 머리를 강타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머무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저들의 탐욕에 내 남은 인생과 재산을 송두리째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소리 없이 뒤돌아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바로 그것, 그들의 탐욕의 근원인 이 집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선물해 주기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던져주듯 놓아준 식은 밥과 멀건 국을 저는 아무 말 없이 비워냈습니다. 제 속에서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는지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무기력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그 착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집이 텅 비자 저는 곧바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넥타이까지 정갈하게 매고 거울 앞에 서니 초라한 늙은이가 아닌 제법 품이 있는 신사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거는 의식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제가 살던 옛 동네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평판이 좋고 규모가 가장 큰 곳을 알아봐 둔 터라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무얼 도와드릴까요?
젊은 공인중개사가 저를 보고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집문서와 신분증을 꺼내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을 팔고 싶소. 제 말에 중개사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내 달라지더군요. 제 집은 그 동네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제법 가치가 나가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우민성 선생님이셨군요. 이 집은 저희도 눈여겨보던 곳입니다. 워낙 위치가 좋아서 내놓기만 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영감탱이 소리를 듣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죠. 재산이라는 것이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손에 아직 강력한 무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개사에게 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르게 아주 조용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것도 현재 살고 있는 아들 내외가 없는 시간에만 가능하도록 맞춰줄 수 있겠소. 제 요구에 중개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맞춰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세는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면 선생님께서 손에 쥐실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가 계산기에 두드려 보여준 액수는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서 모은 내 노력의 결실이 이제 저들의 탐욕을 심판할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부동산 매매 중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개사는 저의 단호하고 빠른 결정에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신뢰가 간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선생님 믿고 맡겨주십시오.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조용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때부터 치밀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어깨를 더 구부정하게 하고 걸음도 힘없이 느릿느릿 걸었어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깜빡 조는 등 노쇠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짜증을 내거나 쏘아붙이면 예전처럼 맞서 싸우는 대신 힘없는 목소리로 내가 늙어서 그렇지. 미안하다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의 이런 변화에 며느리는 완전히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이제 저항할 의지마저 잃어버린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온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저를 더욱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좀 차리세요. 맨날 뭘 그렇게 흘리고 다니세요? 제가 아버님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저 미안하다, 바로 치우마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어떤 칼이 갈리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쌓아 올린 성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방심을 더욱 굳히기 위해 작은 미끼를 하나 던졌습니다. 지태에게 다가가 통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지태야, 내가 요즘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없어서 은행 가는 게 영 힘들구나. 이번 달 관리비는 너가 좀 대신 내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이런 인터넷으로 하는 건 도무지 모르겠어서 말이다. 지태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드디어 자신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제 통장을 받아들고는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이런 건 좀 미리미리 말씀하세요라며 생색을 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제 돈 관리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한 늙은이가 되었다고 완전히 믿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이 제 계획을 성공시킬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어줄 터였습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던 어느 주말, 저는 오랜 친구인 박인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인수는 저와 젊을 적 공장에서 함께 고생했던 친구로 저처럼 아내와 사별한 처지였죠. 하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의탁하는 대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의 삶이 궁금해졌어요. 인수야, 나 민성이다. 잘 지내냐? 얼굴 한번 봐야지. 인수는 제 연락을 무척이나 반가워하며 당장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친구의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집은 크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와 밝고 따뜻했으며 모든 것이 그의 손때 묻은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그가 직접 쓴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베란다에는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은 온전히 박인수라는 사람의 취향과 삶이 담겨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숨막혀 하던 아들 내외의 집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이었죠. 인수는 제게 직접 내린 향긋한 커피를 대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성아, 나도 아내 가고 나서 자식놈들이 들어오라고 난리였지. 하지만 난 거절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은 우리 거야. 마지막까지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당당하고 재미있게 살다 가야 하지 않겠냐.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순간 어른 대접도 끝나는 법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살던 큰 집을 처분해서 자식들에게는 딱 필요한 만큼만 증여해주고 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얻고 노후 자금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수영을 하고 오후에는 서예 동호회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주말에는 여행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전국의 명소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활기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내냐? 아들 내외가 잘해주지? 친구의 질문에 저는 차마 제 처지를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럭저럭 지낸다고 얼버무렸지만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인수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나와라. 늙었다고 해서 참기만 하고 살 이유는 없어.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다. 친구의 집을 나서며 저는 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인수처럼 사는 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며 내 공간에서 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살. 그것이 제가 되찾아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집을 파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행복과 존엄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부동산 중개사의 명함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기다려라, 김시연, 그리고 우지태.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집으로 당신들 인생의 가장 큰 파도를 선물해 주마. 이제 곧 막이 오를 테니 말입니다. 친구 인수를 만나고 돌아온 이후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명확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오차 없는 실행뿐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사에게 제 집을 내놓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첫 연락이 왔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진동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가 없는 틈을 타 베란다 구석으로 가 몰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민성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선생님 댁에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십니다. 혹시 내일 오전에 집을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아주 적극적인 분들입니다. 젊은 중개사의 활기찬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알겠소.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지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다가올 첫 번째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아들 내외와 손주를 그 시간에 집 밖으로 내보내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주말 아침, 그들은 보통 늦잠을 자거나 집에서 뒹굴거리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저는 일부러 신문 사회면을 펼쳐들고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이거 참 좋은 행사하는구먼. 시립과학관에서 이번 주말까지 아이들을 위한 로봇 전시회를 특별히 연다고 하네. 민준이가 로봇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건 놓치면 아깝지. 제 말에 밥을 먹던 민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아버지, 로봇이요? 나 로봇 진짜 보고 싶은데. 아이는 이내 제 엄마 아빠를 보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로봇 보러 가요. 네, 오늘 가요. 며느리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아이가 하도 성화를 부리니 마지못해 지태를 쳐다봤습니다. 지태는 그래, 오랜만에 우리도 바람이나 쐴까? 라며 어정쩡하게 동의했어요.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희끼리 다녀오너라. 나는 어제 인수를 만나 무리했더니 몸이 영 찌뿌둥해서 오늘은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제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 피곤하다고 생각했는지 더는 권하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는 저를 집에 두고 나간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아버님 푹 쉬고 계세요. 저희 점심까지 먹고 천천히 들어올게요. 그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작전의 첫 단계가 성공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 구경이 아니었어요. 이 집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저는 먼저 집안 곳곳에 널려있는 아들 내외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요란한 결혼사진과 민준이의 성장 앨범은 잠시 벽장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며느리의 화려한 쿠션들과 민준이의 장난감 로봇들도 눈에 띄지 않는 방구석으로 치웠어요. 며느리가 늘 뿌리던 독한 향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마치 이 집에 그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그들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이것은 제 공간을 되찾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중개사와 함께 점잖은 중년 부부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 집의 유일한 주인인 양, 당당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누추하지만 편하게 둘러보시지요. 부부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 집이 정말 좋네요. 햇볕도 잘 들고 아주 잘 관리하셨어요. 특히 아내 되시는 분은 제가 수십 년간 갖고 온 작은 베란다 정원을 보며 무척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집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터를 어떻게 구입했고 아내와 함께 어떤 고민을 하며 이 집을 지었는지, 아이들이 이 거실에서 어떻게 뛰놀며 자랐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설명에는 집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묻어났고 그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한 집주인이 아니라 이 집의 영혼을 지키는 관리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은 집을 둘러보는 내내 저에게 존중을 표했고 저는 오랜만에 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의 집 구경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주말마다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 두어 팀을 더 만났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의 필라테스 수업 시간을 이용했고, 한 번은 지태의 주말 등산 약속을 핑계로 집을 비우게 만들었습니다. 매번 그들의 눈을 피해 집을 정리하고 낯선 사람들을 맞이하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과정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 저는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무기력하게 방 안에 갇혀있던 늙은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는 전략가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꼭 집을 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서요. 해외에서 잠시 들어오신 분인데 오늘이 아니면 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자금 사정도 확실하고 아주 적극적인 매수 의사를 보이고 계십니다. 혹시 1시간 뒤에 잠깐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평일 오후 지태는 회사에 있을 테지만 며느리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적극적인 매수 의사라는 말에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며느리는 오늘따라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한껏 멋을 부리고 아침 일찍 나갔던 터라 저는 괜찮을 거라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알겠소. 오시라고 하시오. 약속한 시간에 중개사와 함께 50대로 보이는 말쑥한 신사 한 명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집을 보자마자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꼼꼼하게 내부를 살폈습니다. 특히 서재로 쓰고 있는 제 방을 보더니 자신도 이런 공간을 꿈꿔왔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가 안방을 둘러보며 창밖 풍경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짧게 카톡하고 울렸습니다. 무심코 꺼내 확인한 제 눈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버님, 친구 약속이 갑자기 취소돼서 지금 집에 가요. 30분 뒤면 도착할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분. 지금 당장 이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 상황이었어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눈치챘는지 중개사가 선생님, 어디 안 좋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갑자기 아주 급한 볼일이 생각나서 그렇소.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보시고 다음에 다시 약속을 잡아 자세히 보여드리면 어떻겠소? 제 갑작스러운 말에 신사와 중개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너무나 다급하고 미안한 얼굴로 말하니 더는 묻지 않고 알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거의 반쯤 떠밀다시피 그들을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져 현관문에 기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저는 서둘러 집안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낯선 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바닥을 살피고 제가 급하게 치웠던 며느리의 쿠션을 다시 소파 위에 던져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겨우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때쯤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현관 옆 신발장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들고 일부러 헐거워진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너 일찍 왔구나. 이 문고리가 자꾸 삐걱거려서 좀 보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던 며느리는 무언가 고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는 별다른 의심 없이 어머, 그래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5분만 늦었더라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한 줄타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함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아슬아슬하게 마주쳤던 그 신사가 제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며
제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 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더 이상의 흥정은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제시한 가격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제가 원하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는 그 신사가 먼저 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계약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중개사는 준비해온 매매 계약서를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조건까지. 제 평생의 재산이 걸린 일이니 신중해야 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뒤 저는 품 안에서 아내의 유품인 낡은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를 묻혀 계약서에 제 이름 옆에 힘주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하고 도장이 종이에 닿는 그 둔탁한 소리가 제 지난 세월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이 집을 내 손으로 처분한다는 슬픔, 자식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등을 돌려야 하는 비참함, 하지만 마침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까지. 계약 절차가 끝나고 제 스마트폰으로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액수는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돈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의 자유이자 힘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든든한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매수자와 중개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곧장 아들 내외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들어가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대추차를 한 잔 시켜놓고 저는 가만히 입금 문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거리의 사람들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나의 인생을 사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은 그날부터 저는 폭풍이 오기 전 마지막 고요함을 준비하는 뱃사공처럼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디데이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한 달 뒤로 정해졌습니다. 제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셈이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나의 흔적을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워나가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제게 소중한 물건들을 정리해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아들 내외와 손주가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제 방에서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사와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커다란 박스들을 꺼내 제 추억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아내의 유품이었습니다.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작은 실패와 바늘쌈지, 생전에 즐겨 읽어 손때가 묻은 낡은 성경책,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마지막으로 써준 짧은 편지.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먼저 가서 미안해요. 부디 남은 생은 당신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요. 아내의 마지막 당부가 마치 지금의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아 저는 눈물을 닦고 더욱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진첩도 빼놓을 수 없었죠.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제가 가져갈 사진과 남겨둘 사진을 골랐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찍은 신혼여행 사진, 갓 태어난 지태를 안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 딸아이의 손을 잡고 소풍 갔던 날의 사진들. 제게 행복했던 기억들만을 조심스럽게 앨범에서 빼내 작은 상자에 따로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태와 며느리의 결혼 사진, 명절 때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찍었던 가족 사진들은 그대로 앨범에 남겨두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역사가 있고 저와는 이제 다른 길을 갈 테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포장한 상자들을 어떻게 들키지 않고 집 밖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인수를 제 계획의 공범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수야, 내가 사정이 좀 생겨서 그런데 짐을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전화기 너머의 인수는 이유를 묻지 않고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내 집이 내 집이지 뭘 그런 걸 물어보냐? 언제든 가져와라. 친구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부터 친구 만나러 간다. 노인정에 바둑 두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외출할 때마다 옷 속에 숨기거나 작은 가방에 넣어 한두 개씩 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인수에게로 날랐습니다. 아내의 찻잔 세트, 제가 아끼던 벼루와 붓, 젊을 적 받은 표창장까지. 제 방이 조금씩 비어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저는 과거의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며느리 김시연의 오만함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제가 자신의 구박과 무시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확신한 그녀는 이제 저를 자신의 하인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그 행동은 제 계획의 정당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거실에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들 잘 들어요. 저 다음 주부터 소믈리에 자격증반 끊었어요. 요즘은 와인이 대세잖아요. 나중에 레스토랑이라도 차리려면 이런 전문 자격증 하나쯤은 있어야죠. 제가 제2의 커리어를 준비해야 해서요. 그녀는 마치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사람처럼 거창하게 말했습니다. 지태는 옆에서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라며 맞장구를 쳤어요.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이제부터 평일 저녁이랑 주말에는 아버님이 민준이 좀 온전히 맡아주셔야겠어요. 학원 시간이 저녁이랑 주말에 몰려 있거든요. 저도 제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제게 부탁이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이자 명령이었죠. 제가 손주를 돌보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그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 바쁘다니 이 늙은이라도 힘을 보태야지. 걱정 말고 열심히 배우러 다니거라. 제 순순한 대답에 며느리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이 자신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증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한다니까. 완전히 잡았지 뭐. 역시 사람은 처음부터 기를 꽉 죽여놔야 한다니까. 그 말을 듣는 제 입가에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믿고 있어라. 당신이 그 오만한 성 위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때 나는 당신이 서 있는 그 성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잔금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마지막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친구 인수가 사는 실버타운 근처에 깨끗한 오피스텔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을 걸고 월세 계약을 마쳤죠. 크기는 작았지만 커다란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멀리 공원이 내다보이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그 공간에 서서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상상했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커다란 책상, 그리고 창가에는 아내가 좋아했던 난초 화분을 놓을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공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저를 도와줄 작은 용달차도 한 대 예약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오전에 맞춰 제가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로 짐을 옮겨달라고 부탁했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카운트다운뿐이었습니다. 잔금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저녁,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소믈리에 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뽐내느라 정신이 없었고, 지태는 스마트폰 게임에 콜을 받고 있었으며 손주는 만화 영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이 집에서 보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내일 입고 나갈 옷을 미리 챙겼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버린 서랍장 구석에서 며느리가 제게 처음으로 모욕을 안겨주었던 그날의 기억, 바로 그 마늘 한쪽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까서 다지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 마늘 중 하나가 어쩌다 제 바지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이곳까지 굴러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바싹 마른 그 마늘 한쪽을 손에 쥐자 제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마늘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 복수의 시작이자 끝을 상징하는 증표가 될 겁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바로 내일 아침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욱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묵묵히 식탁에 앉아 그들의 마지막 아침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느라 여념이 없었고, 지태는 허둥지둥 넥타이를 매며 토스트를 입에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아버님. 늘 반복되던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아침 인사를 끝으로 그들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그들을 볼 일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 사실이 제게 슬픔보다는 기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정확히 1시간 뒤 약속대로 부동산 중개사와 새로운 집주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제가 예약해둔 작은 용달차도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잔금은 방금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두 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중개사의 말에 새로운 집주인 부부는 제게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집 열쇠와 공동 현관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제 손을 떠난 열쇠 꾸러미가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제 짐만 옮기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제 짐이라고 해봐야 친구 인수에게 미리 옮겨둔 것을 제외하면 옷가지가 든 여행 가방 하나와 작은 손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용달차 기사님은 제 단출한 짐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묵묵히 짐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집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편지지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아주 짧고 간결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집은 오늘부로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모든 매매 절차가 종료되었을 것이다. 당신들 가족이 이 집에 머무를 수 있는 법적 유예 기간은 1달이다. 그 안에 이사 갈 곳을 알아보도록. 저는 그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고 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 식탁, 늘 저를 등지고 자기들끼리만 웃고 떠들던 바로 그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전시품을 놓듯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럼
이제 편안하게 사용하십시오라는 마지막 인사를 건넨 뒤 저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섰습니다. 용달차 조수석에 올라타 익숙했던 동네를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아파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없었어요. 오직 내일을 향한 기대감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었습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평온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아버님 맞으세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에 왔는데 웬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집주인이래요. 이삿짐 센터는 또 뭐고 거실에 웬 편지는 또 뭐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여기 와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히스테리가 잔뜩 묻어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미친 짓이 아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다. 그분들이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맞다. 뭐라고요? 상의도 없이. 저희랑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이건 무효예요. 당장 와서 해결하세요. 상의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내 집을 내가 처분하는데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 제 차가운 대답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내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의 비명을 잠시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세한 건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읽어보도록. 이제 끊겠다. 여보세요? 아버님. 아버님. 저는 그녀가 무어라 더 소리치기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귓가가 다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1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태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절망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저희 이제 어디 가서 살라고 상의를 하셨어야죠,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들은 여전히 상의라는 단어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리석음이 가엽게 느껴져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강의가 될 터였습니다. 지태야, 너는 아직도 상의를 말하는구나. 제 나직한 목소리에 지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잘 들어라.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상의를 해왔다. 너의 아내가 내 면전에서 요리도 못하면서 왜 나서냐며 내가 깐 마늘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을 때 나는 너와 상의하고 싶었다. 하지만 너는 내게 그냥 참으라고 했지. 그것이 너의 첫 번째 대답이었다. 너의 아내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너희끼리만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고 내 연금을 관리해주겠다며 내 노후 자금을 탐냈을 때 나는 매일 밤 너와 상의하고 싶었다. 하지만 너는 늘 내 아내의 편에 서서 침묵으로 일관했지. 그것이 너의 두 번째 대답이었다. 아버지, 그건. 그리고 너희가 내 집을 어차피 우리 것이라며 나를 영감탱이라 부르며 너희들 마음대로 처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을 때 그것이 너희가 내게 보낸 마지막 상의 통보였다. 나는 그 상의에 대한 내 대답을 한 것뿐이다. 너희는 듣고 싶지 않았겠지만 나는 내 모든 재산을 걸고 행동으로 대답한 거다. 이제는 알겠느냐? 우리는 충분히, 아주 충분히 대화했다. 그저 너희가 듣지 않았을 뿐이다. 제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태의 거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편지에 적힌 대로 정확히 한 달의 시간을 주마. 그 안에 너희 살 길은 너희가 알아서 찾아라.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 새로운 집주인이 너희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걸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겠지.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 일로 내게 연락하지 말 거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아들 내외는 아마 패닉에 빠져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고 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완벽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저는 텅 빈 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텅 빈 것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채워나갈 나의 시간과 나의 행복, 나의 자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집에서 완벽한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던 그 시간, 제가 떠나온 옛집에서는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저는 그곳에 없었으니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생하게 그려지는 풍경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들의 몰락은 제 친구 인수를 통해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아들놈의 처절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전원을 꺼두었던 핸드폰을 며칠 만에 다시 켰을 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장문의 음성 메시지가 여러 개 도착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지태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무시하고 지워버릴까 생각했지만 그들의 비참한 말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 또한 제 승리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심장으로 첫 번째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태예요. 아버지, 저희 정말 어떡해요. 집주인이 아니 새로운 집주인이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서 언제 나갈 거냐고 닥달을 해요. 부동산에 집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아버지가 사시던 그 집 전세금의 반값으로도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반지하 아니면 옥탑방뿐이에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듯 혀가 꼬여 있었고 절망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배경으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이 무능한 인간아. 당신이 아버지한테 똑바로 했어봐. 진작에 진명에 받아오고 연금 통장도 우리가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당신이 하도 어물쩍거리니까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독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내 탓이라고. 너야말로 아버지를 영감탱이 취급하면서 매일같이 구박하지 않았어? 너의 그 못돼 처먹은 성질머리 때문에 아버지가 정이 다 떨어져서 나가신 거잖아. 다 너 때문이야. 뭐, 이 인간이 지금 뭐라고 했어? 쨍그랑 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음성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다음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악한 싸움, 돈 문제로 벌어지는 비난,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저희라는 울타리는 위기가 찾아오자마자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뭉친 이익 집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들은 저를 직접 찾아 나선 모양입니다. 제가 자주 가던 동네 공원, 옛집 근처의 노인정,
심지어는 제가 다니던 병원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제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미 과거의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제 오랜 친구인 박인수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인수는 제게 전화를 걸어 낮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전해주었습니다. 민성아, 오늘 자네 아들 내외가 우리 집에 왔었네. 인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네 아들이 굽실거리며 자네가 어디 계신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사정을 하더군. 그런데 옆에 있던 며느리라는 여자가 아주 가관이더군. 나를 보자마자 대뜸 아저씨가 우리 아버님 꼬드겨서 집 팔게 만든 거죠. 순진한 노인네 꼬셔서 재산 빼돌리려는 속셈 아니에요? 라며 쏘아붙이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 저는 눈을 감고 그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며느리의 그 뻔뻔한 얼굴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인수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지. 마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민성이는 내가 꼬드길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오. 그리고 자네들이 민성이를 순진한 노인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바로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근본 원인일 거예요라고 말이야. 인수는 그들에게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전부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마늘 사건부터 투명인간 취급, 그리고 제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그날 밤의 일까지. 모든 사실을 들은 지태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기만 했고 며느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고 해요. 인수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성이는 자네들에게서 도망친 것이 아닐세. 자네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남은 인생을 되찾으러 간 거지. 그 차이를 평생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네들은 평생 그를 찾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걸세.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게. 여긴 자네들이 올 곳이 아니야. 인수의 말을 전해 듣는 내내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그들의 발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짜고짜 고함부터 들려왔습니다. 아니 사돈, 지금 제정신이시오? 어떻게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서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가 있단 말이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며느리의 아버지, 즉 제 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역시 자기 딸의 말만 듣고는 제가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 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인 내공으로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어른, 그렇게 소리만 지르실 일이 아닙니다. 혹시 따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던가요? 설명은 무슨 설명? 사돈이 늙어서 노망이 나셨거나 아니면 어디 꽃뱀한테라도 홀린 거 아니오. 멀쩡히 잘 사는 애들을 왜 길바닥으로 내몹니까? 그의 무례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점잖게 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노망이라. 좋습니다. 그럼 그 노망난 늙은이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지요. 사돈어른, 혹시 따님께서 제게 요리도 못하는 영감탱이라며 면전에서 모욕을 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시부모 모시는 건 할 짓 아니다라고 떠들고 다닌 것은 아십니까? 제 차분한 반격에 사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속여 제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제 노후 자금인 연금을 통째로 삼키려던 그 탐욕스러운 계획은 아십니까? 무엇보다 제 등 뒤에서 저를 걸림돌 취급하며
제 죽음과 제 집을 기다리고 있던 그 끔찍한 본심에 대해서는 따님에게 전해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그것이 정말이란 말이오. 사돈의 목소리가 현저하게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제 자식을 길바닥에 내몬 것이 아닙니다. 사돈의 따님이 그 끝없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제 자식의 가정을 스스로 길바닥으로 끌고 간 겁니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아비뻘 되는 시부모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남의 재산을 자기 것인 양탐을 낸단 말입니까? 저를 탓하시기 전에 따님의 잘못부터 제대로 가르치시는 게 순서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테지요. 자신의 딸이 그렇게까지 파렴치한 인간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 후로 사돈에게서는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들이 이사를 나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집에서 버티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드님 내외분이 이사를 모두 마쳤다고 새로운 집주인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실까 싶어 연락드립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짧은 문자였지만 그것은 제게 길고 길었던 전쟁의 종전을 알리는 공식적인 발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자신들의 왕국이었던 그 집에서 쫓겨나듯 이사를 나간 겁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통쾌하게 웃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허전하면서도 동시에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더 이상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으니까요. 저의 역할은 그들에게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울을 보여주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거울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이제 그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에서 완전히 퇴장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비로소 온전히 제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집을 판 목돈은 제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 든든한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흥청망청 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게 그 돈은 제 노력의 결실이자 제 존엄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저는 가장 먼저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센터를 찾아 전문적인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젊고 똑똑한 재무 설계사는 제 자산 현황과 미래 계획을 듣더니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주었습니다. 일부는 즉시 연금으로 전환하여 매달 꾸준한 생활비가 나오도록 했고, 일부는 안전한 우량주와 채권에 장기적으로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로 남겨두었습니다. 제 노후가 완벽하게 설계되는 것을 보며 저는 돈이 주는 진정한 힘은 사치가 아니라 안정과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한 뒤 저는 본격적으로 저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는 것이었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느라 가져보지 못했던 오직 저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값비싼 가구보다는 제 마음에 쏙 드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것들로 집을 채워나갔습니다. 푹신한 가죽으로 된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를 사서 창가에 놓고 그 옆에는 은은한 불빛의 스탠드와 작은 책장을 두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밤늦도록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집에서 완벽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식사 또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가 던져주는 식은 밥이나 국물만 남은 찌꺼기를 먹지 않아도 되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사와서 제가 먹고 싶은 요리를 직접 해 먹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어깨너머로 배웠던 실력을 발휘해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칼칼한 생선조림도 만들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으며 저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저는 조금 더 세상 밖으로 나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 인수의 추천으로 지역 문화센터의 수묵화 교실과 스마트폰 활용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수묵화 교실에서는 난을 치고 대나무를 그리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스마트폰 교실에서는 젊은이들처럼 앱을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즐거움은 제 삶의 큰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연배의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고 때로는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기도 했습니다. 자식 이야기나 돈 이야기가 아닌 그림 이야기, 여행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은 제게 큰 위로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는 평생의 수건이었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작은 렌터카 한 대를 빌려 저는 제주의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누볐습니다. 성산 일출봉의 장엄한 일출을 보고 곶자왈의 신비로운 숲길을 걸었으며 협재 해변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이 오직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그 시간들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었는지를,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꿈 같은 한 달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온 며칠 뒤, 저는 아주 우연히, 그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의 아들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저녁거리를 사고 있을 때였어요. 잘 차려입은 사람들 속에서 유독 지쳐 보이고 남루한 행색의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아들 지태였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대기업 차장이었던 아들은 몇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구겨진 셔츠와 낡은 바지,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퀭한 눈. 그는 할인 코너에서 라면과 즉석밥 몇 개를 고르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아들의 눈이 커다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와 저의 행색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좋은 원단으로 지은 제 코트와 깨끗한 구두,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제 얼굴과 그의 초라한 모습. 아버지. 지태는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그저 제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깊은 절망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정말 힘듭니다. 시연이도 일하던 곳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아 결국 그만두고 지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저도 회사에서 입지가 곤란해져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좁은 빌라 월세 내기도 빠듯합니다, 아버지. 그는 제게 구구절절 자신의 불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동정심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담담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백화점 위층의 식당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켜주었어요. 지태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국밥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가 먹는 모습을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로 민준이 과자라도 사주거라. 지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주지도 제가 사는 곳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몸 챙겨라. 너의 인생은 너의 책임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온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니 딱 한 사람, 제 손주 민준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까지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음 날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돈의 일부를 떼어 민준이의 이름으로 된 교육보험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달 꾸준히 적립되어 아이가 만 19세가 되었을 때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으로 쓸 수 있는 제법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직원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 통장의 존재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부모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아이 본인만이 성인이 되었을 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그 부모를 완전히 건너뛴 저만의 방식의 내리사랑이었습니다. 부모의 어리석음이 아이의 미래까지 망치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깨끗하게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그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제가 완벽한 평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던 어느 겨울날, 그 평화를 깨뜨리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서예 교실에서 난을 치고 돌아와 향긋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쉬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의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친구 인수 외에는 없었기에 저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고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김시연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본 그녀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늘 화려했던 화장은 온데간데 없고 푸석푸석한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비싼 명품 옷 대신 낡고 해진 코트를 입고 있었고요. 그녀는 인터폰 카메라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연습이라도 한 사람처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 시연이에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문 좀 한 번만 열어주세요. 아버님 얼굴 뵙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어요. 네. 아버님.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정한 반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망가진 삶을 되돌리고 싶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제가 어떻게 그녀의 주소를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관문을 어떻게 매듭 짓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그녀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너는 정말 알고나 있느냐? 제 차가운 목소리에 시연은 잠시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 마음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악했던 것이다. 저는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 봉인해 두었던 그녀의 죄목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마. 잘 듣거라. 첫째, 내가 너희를 위해 까준 마늘을 요리도 못하면서 나선다며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의 그 경멸이 가득했던 너의 눈빛. 둘째, 이 아비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내 면전에서 시부모 모시는 건 할 짓 아니다라고 비웃던 너의 그 오만한 목소리.
셋째, 내 아들을 속여 내 돈으로 명품 가백을 사고 내 노후 자금인 연금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너의 그 끝을 모르는 탐욕. 제 말이 이어질수록 인터폰 화면 속 시연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 모든 것을 이토록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넷째, 내 어린 손주에게 할아버지 말은 듣지 말라고 가르치며 이 할애비와 손주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너의 그 잔인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등 뒤에서 나를 영감탱이 걸림돌이라 칭하며 나의 죽음과 나의 재산을 기다리고 있던 너의 그 끔찍하고 추악한 본심.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심장에 똑똑히 새겨두고 있다.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때는 오해? 오해라고 했느냐? 그렇다면 똑똑히 말해주마.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그 눈물은 너의 안락하고 편안했던 삶이 부서졌기 때문에 흘리는 이기적인 눈물일 뿐이다. 만약 내가 아직도 그 집에 살면서 너희에게 돈을 대주고 있었다면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아니, 너는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구박하며 너의 안락함을 즐기고 있었겠지. 제 전곡을 찌르는 말에 시연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벌주기 위해 집을 판 것이 아니다. 잘 듣거라. 나는 나 자신을, 내 남은 인생을 구하기 위해 그 집을 판 것이다. 너의 삶은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의 행동이 불러온 그 처참한 결과를 이제부터는 오롯이 너의 힘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뚝 끊겼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도 꺼버렸습니다. 그녀가 그 앞에서 얼마를 더 울고 갔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아끼는 찻잔의 따뜻한 녹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놓인 푹신한 리클라이너,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제 손에는 조금 전까지 연습하던 붓이 들려 있었고 앞에는 미처 다 채우지 못한 화선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지며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빛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녹차의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심지어 통쾌함마저도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졌어요.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오직 고요한 평화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잔잔한 기대뿐이었습니다. 저는 붓을 고쳐 잡고 화선지 위에 미처 다 그리지 못했던 묵죽의 마지막 마디를 그려 넣었습니다. 곧고 힘차게 뻗어나가는 대나무의 모습이 마치 제 남은 인생의 모습과도 같아 보였어요. 저는 제 그림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